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이제는 몸이 알아서 움직였죠. 옆에서 잠든 남편 영호의 얼굴을 보며 저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11평 단칸방에서 시작해 지금은 제법 큰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새벽 공기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욕실에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55살의 얼굴에는 세월이 만든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주름들이 싫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가 제가 열심히 살아온 증거니까요. 검은색 긴 머리를 뒤로 묶고 간단하게 로션만 발랐습니다. 화장은 필요 없었어요. 어차피 오늘도 온종일 파란 작업복 안에 땀을 흘릴 테니까요. 옷장에서 택배 기사복을 꺼냈습니다. 30년 전부터 입어온 그 파란색 유니폼이었죠. 물론 지금 제 옷장에는 수백만 원짜리 정장들도 걸려 있습니다. 대표이사로서 공식 석상에 나갈 때 입는 옷들이죠. 하지만 제가 가장 편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옷은 바로 이 작업복이었습니다.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왼쪽에는 배송 단말기, 오른쪽에는 명함이 들어 있었어요. 미래로지스 대표이사 정미란. 하지만 이 명함을 꺼내 보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제 일은 제 일이었으니까요. 부엌으로 가서 간단히 토스트와 우유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남편과 대학생 딸 지수는 아직 꿈나라에 있었죠. 식탁 위에 쪽지를 남겼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미역국 끓여 놓을게요. 지수야, 아빠 생신 케이크 예약 잊지 마. 작은 메모였지만 이런 것들이 가족을 이어주는 끈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이웃집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새벽 운동을 나가시는 길이었죠. 미란 씨, 오늘도 일찍 나가네요. 할머니는 제가 택배 일을 한다고만 알고 계셨습니다. 굳이 제 직함을 말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그저 일하는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제 차에 올랐습니다. 외제차도 있었지만 저는 늘 흰색 1톤 트럭을 몰고 다녔습니다. 뒷자리에는 오늘 배송할 택배 상자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어젯밤 물류센터에서 직접 싣고 온 것들이었죠. 엔진을 걸고 핸들을 잡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저는 그 누구도 아닌 그냥 택배기사 정미란이었으니까요. 아무에게도 지시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보고받지 않는 오직 제 몸으로 일하는 사람 말입니다. 새벽 6시 30분 강남구 대치동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84평형이 즐비한 고급 주거 단지였죠. 경비실에 들러 배송 확인을 받고 트럭 뒤쪽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아파트에 배송할 물건은 모두 15개였습니다. 무거운 생수통부터 가벼운 서류 봉투까지 다양했어요. 수레에 택배를 싣고 동입구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상쾌했고 아직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전이라 단지는 조용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데 문득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오토바이 한 대로 서울 시내를 누볐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송을 멈추지 않았죠. 손은 트고 얼굴은 햇빛에 그을리고 허리는 아팠지만 행복했습니다. 내 손으로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젊은 여성이 문을 열었어요. 택배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했고 저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런 작은 인사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존중받는다는 느낌 말입니다. 배송을 계속하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5개, 6개, 7개. 하나씩 문 앞에 놓거나 직접 전달하며 체크했죠. 허리를 숙였다 펴기를 반복하니 조금 뻐근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마지막 배송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로 돌아가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기 누구 아니야? 정미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날카로운 톤 그대로였죠.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지영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손에 들고 값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치장한 채로요. 옆에는 비슷하게 차려입은 여자 둘이 더 있었습니다. 아마 그녀의 새로운 친구들이겠죠. 어머, 정말 미란이네?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었잖아. 지영의 목소리는 반가움보다는 놀라움에 가까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비웃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작업복 차림에 땀이 밴 모습이었고 그녀는 마치 패션쇼에서 막 나온 것처럼 완벽했으니까요. 지영아. 오랜만이네. 제가 담담하게 인사하자 지영의 눈이 제 유니폼을 훑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요. 너 지금 택배 배달하는 거야? 응, 그렇게 보이지? 어머, 세상에. 우리 나이가 벌써 55인데 아직도 이런 일 하고 있었어. 지영의 말투에는 동정이라고 포장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 중 한 명이 킥킥거리며 속삭였어요. 작게 말했지만 제 귀에는 또렷이 들렸죠. 어머, 저 나이에 택배 일이라니.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설명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지영이 가방을 다시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일은 일이니까 열심히 해. 나는 급해서 먼저 갈게.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친구들과 제잘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수레를 밀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파란 작업복, 땀에 젖은 이마, 낡은 운동화.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 모습이 바로 진짜 저였으니까요. 30년 전 고등학교 때도 지영은 저를 이렇게 봤었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제가 가진 것, 이룬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켜온 신념들이요. 트럭으로 돌아와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음 배송지로 향하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30년이 지나도 지영은 여전히 겉모습만 보는구나.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곧 알게 될 테니까요.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진짜 품위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저는 다음 주소지를 확인하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오늘도 배송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들을 잡은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한지영을 다시 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녀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죠. 그 눈빛, 그 말투, 남을 내려다보는 그 태도까지 모든 것이 고등학교 때 그대로였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빨간불이 켜지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러자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1995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화고등학교 3학년 교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18살이었어요. 교복은 언니가 물려준 것이라 소매가 조금 짧았고 가방은 동네 시장에서 산 싸구려였죠.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월세 30만 원짜리 단칸방이었어요. 점심시간만 되면 저는 교실 구석 자리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치와 계란말이 그리고 하얀 밥. 어머니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싸주신 도시락이었죠. 반찬은 초라했지만 저는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한지영과 그 무리들은 달랐어요. 야, 오늘은 뭘 먹을까? 피자? 아니면 파스타? 지영은 매일 친구들을 데리고 학교 앞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유행하는 옷을 입고 용돈도 넉넉했죠. 그녀의 아버지는 강남에서 큰 건설회사를 운영했고 어머니는 백화점 VIP 고객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영이 제 도시락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미란아, 너 매일 김치만 먹니? 영양실조 걸리겠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야, 우리 미란이 불쌍하지 않아?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나 하고. 지영의 말에 몇몇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저는 도시락 뚜껑을 덮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식욕이 사라졌거든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제 운동화를 보며 비웃었어요. 어머, 그 운동화 작년부터 신은 거 아니야? 밑창 다 달았네. 영어 시간에는 제가 학원을 다니지 못한다는 걸 알고 물었습니다. 미란아, 너 영어학원은 안 다녀? 아, 맞다. 너네 집은 돈이 없지? 그럴 때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절대 울지 않았어요. 눈물을 보이는 순간 더 무시당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아팠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고3 가을 같은 반에 윤정훈이라는 남학생이 전학을 왔습니다. 키가 크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었죠. 어느 날 정훈이가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미란아, 이 수학 문제 좀 알려줄 수 있어? 네가 수학을 제일 잘한다며? 저는 놀랐습니다. 누군가 제게 도움을 청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정훈이와 저는 가끔 함께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문제를 풀고 모르는 것을 서로 가르쳐주고 대학 이야기도 나눴죠. 그런데 한지영이 이걸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사실 지영은 정훈이를 좋아했었거든요. 하지만 정훈이는 지영에게 관심이 없었죠. 그리고 저와 시간을 보내는 걸 즐거워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지영이 저를 화장실로 불렀습니다. 친구 2명과 함께였어요. 정미란, 너 정훈이한테서 손 떼. 저는 당황했습니다. 정훈이와 저는 그저 친구였는데 말이죠. 무슨 소리야? 우리는 그냥 같이 공부하는 거야. 같이 공부? 웃기지 마. 네가 정훈이를 좋아하는 거 다 알아? 근데 말이야, 이 주제에 정훈이랑 어울리려고? 정훈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판사야. 판사. 너 같은 애랑 어울릴 사람이 아니라고. 지영의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제라는 단어가 특히 아팠어요. 너 정말 못됐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니? 제가 처음으로 반박하자 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야. 현실을 말하는 거지. 너처럼 가난한 애가 정훈이랑 사귀면 나중에 정훈이 집안에서 무시당할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포기해. 그게 너를 위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하지만 옥상에 올라가서는 결국 울고 말았습니다. 하늘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죠. 왜 우리 집은 가난할까? 왜 아버지는 돌아가셨을까? 왜 저는 이렇게 무시받아야 할까? 그날 이후로 저는 정훈이를 피했습니다. 그가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고 함께 공부하자는 제안도 거절했죠. 정훈이는 이유를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멀어지는 게 서로에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졸업식 날 정훈이가 마지막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란아, 내가 뭘 잘못했어?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이야. 정훈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어요. 뒤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신호등이 이미 초록불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급히 엑셀을 밟았습니다.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 현재로 돌아왔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7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남편 영호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오늘 힘들었지?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30년 전의 상처가 다시 아려왔으니까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딸 지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아.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을 오랜만에 만났어. 30년 만에. 우와, 반가웠겠다.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았어. 그 친구는 엄마를 예전에 많이 괴롭혔거든. 지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를? 왜? 엄마가 가난했으니까. 그때는 그게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았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아팠어요. 어린 시절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아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지영은 여전히 저를 그때 그 가난한 미란으로만 볼까? 제가 이룬 것들을 알면 태도가 달라질까? 아니면 여전히 무시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때의 그 무력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치열하게 살았고 많은 것을 잃었고 무엇보다 제 자존감을 지켰어요.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한지영과 다시 마주칠까요?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간 우연한 만남으로 끝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어요. 만약 다시 만난다면 이번에는 제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여주리라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구로구 디지털 단지에 위치한 미래로지스 본사였죠. 12층짜리 건물 전체가 저희 회사였습니다. 지하에는 물류센터가, 위층에는 사무실과 임원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직원 전용 주차 구역이었지만 저는 늘 입구에서 가장 먼 곳에 주차했어요. 좋은 자리는 매일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양보하는 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물류센터로 향했습니다. 새벽 6시임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이미 활기가 넘쳤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택배 상자들이 쉼 없이 흘러갔고 직원들은 바코드를 찍으며 분류 작업에 한창이었죠. 포크레프트가 오가고 스캐너 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습니다. 저는 작업복 차림으로 센터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저를 보고 인사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어제 직접 배송 나가셨다면서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어깨를 두드리고 농담도 주고받았죠. 이게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장실에 앉아서 보고만 받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을 누비며 직원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 말입니다. 분류 작업장에서 한 직원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무거운 상자를 옮기다 허리를 잡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김 대리님, 괜찮으세요? 아, 사장님. 네,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삐끗했어요. 잠깐 쉬세요. 제가 대신 할게요. 제가 작업복 소매를 걷어 올리자 김 대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하면 되는데요. 괜찮아요. 저도 30년 동안 이 일 했어요. 아직도 할 수 있답니다. 저는 그의 자리에서 상자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15kg짜리 생수통부터 가벼운 서류 박스까지 다양했죠. 컨베이어 벨트에서 내려와 구역별로 분류하고 수레에 싣고 다시 옮기는 작업이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몸을 움직이며 일하는 이 순간이 저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는 것보다 회의실에서 보고를 듣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땀 흘리는 게 더 제 성격에 맞았어요. 30분쯤 일을 돕고 나서 김 대리에게 자리를 돌려줬습니다. 이제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무리하지 마시고 아프면 꼭 말씀하세요. 사람이 먼저예요. 물류센터를 둘러본 후 저는 11층 임원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오전 8시 주간 임원 회의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6명의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업본부장, 운영본부장, 재무이사, 인사이사, 전략기획실장, 그리고 IT 담당 이사까지요. 좋은 아침입니다, 사장님. 모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상석에 앉았어요. 앉으세요. 시작할까요? 회의는 1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지난주 실적 보고, 이번 주 목표 설정, 신규 사업 검토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죠.
저는 각 보고를 경청하며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의 말미에 운영본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한 가지 건의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요즘 사장님께서 직접 배송을 나가시는 일이 잦으신데 혹시 이제는 현장 업무를 직원들에게 맡기시는 게 어떨까요? 사장님은 경영에만 집중하시는 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수많은 건물들, 바쁘게 움직이는 차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아직도 현장에 나가는지 아세요? 임원들이 조용히 제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30년 전 오토바이 한 대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아플 때도 배송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물류란 결국 사람의 일이라는 거요. 저는 임원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현장을 떠나는 순간 저는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빡빡한 배송 시간이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고객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잊게 되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현장을 떠나는 경영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현장을 모르는 경영자는 무능한 경영자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배송을 나갈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이죠. 운영본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의 철학을 이해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사무실에는 대형 책상과 소파, 그리고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책장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공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넓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현장과 동떨어진 느낌이었거든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에는 수십 통의 메일이 쌓여 있었죠. 거래처 문의, 계약서 검토 요청, 신규 사업 제안서 등 하나하나 확인하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단체 카톡방이었어요. 저는 이 방에 있었지만 거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알림도 꺼놓은 상태였죠. 하지만 오늘은 왠지 열어봤습니다.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한지영이 사진을 올렸더군요. 어제 아파트에서 찍은 제 뒷모습이었습니다. 택배 수레를 밀고 가는 모습이요. 그 아래 지영의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동창 정미란 맞죠? 어제 우리 아파트에서 택배 배달하는 거 봤어요. 세상 참 좁네요.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일 하고 있다니.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헐, 진짜 미란이네요? 나이가 벌써 55인데 아직도 배달 일을 하다니. 불쌍하다. 공부도 그렇게 잘했는데. 역시 집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여전하더군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택배기사복을 입은 제 모습만 보고 저를 불쌍한 사람으로 여겼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보지 못한 채 말입니다. 저는 단톡방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굳이 해명할 필요도 없었고 화낼 이유도 없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제 인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으니까요. 대신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오후에는 신규 거래처와의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중견 제조업체였는데 물류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영업팀에서 이미 1차 미팅을 마쳤고 오늘은 제가 직접 만나 최종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중 거래처 대표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상철.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누군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흔한 이름이라 그냥 넘어갔죠. 오후 3시 비서가 노크를 했습니다. 사장님, 박상철 대표님이 도착하셨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해 주세요. 제가 곧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정장 재킷을 걸쳤습니다. 현장에서는 작업복을 입지만 공식 미팅에서는 전문성을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하고 명함을 챙겼습니다.
복도를 걸어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손잡이를 잡았어요. 이제 또 하나의 비즈니스 미팅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문을 열면 제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이 펼쳐질 거라는 사실을요. 운명은 참으로 묘한 장난을 치더군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회의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던 남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상철.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하지만 제 시선은 그가 아니라 그 옆에 앉은 여성에게로 향했습니다. 한지영이었습니다. 어제 아파트에서 저를 비웃던 바로 그 여자가 거기 앉아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죠. 그녀의 눈은 제 얼굴에서 제 정장으로 그리고 제 손에 들린 명함 케이스로 옮겨갔습니다. 박상철이 일어나며 밝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로지스 대표님이시죠?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는 악수를 청하며 다가왔어요. 저는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정미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상철 대표님. 아, 그리고 이쪽은 제 아내 한지영입니다. 상철이 지영을 소개했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그 미소는 어색하고 떨렸지만요. 저도 반갑습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명함을 건넸어요. 명함 드립니다. 지영이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명함을 읽는 순간 더욱 창백해졌죠. 미래로지스 대표이사 정미란. 그 글자들이 그녀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저는 테이블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우리 회사 영업팀장 이 과장이 제 옆자리에 앉으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상철과 지영은 맞은편에 앉았죠. 회의실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상철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지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죠. 시선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테이블 위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희 미래로지스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대표님 회사에 대해 사전 자료는 검토했습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들어가는 정밀 부품을 생산합니다. 주요 거래처는 삼성과 LG이고요. 상철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현재 물류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지금까지 거래하던 물류회사가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다음 달부터요. 상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배송 단가 인상 요구를 저희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30% 인상이었는데 저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옆에서 지영이 가방끈을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극도로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박 대표님 회사의 월 물동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월 평균 5만 박스 정도입니다. 국내 배송이 4만, 해외 수출이 1만 박스 정도고요. 배송 지역은 주로 어디인가요? 국내는 수도권 중심이고 해외는 중국과 베트남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보며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물동량, 거리, 무게, 빈도를 고려하면 적당한 수익이 나올 만한 계약이었어요. 더군다나 삼성과 LG를 거래처로 둔 회사라면 신용도도 높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커버 가능한 물동량입니다. 제가 말하자 상철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단가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상세한 견적은 검토 후 드리겠지만 기존 업체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철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영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저기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지영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당신, 아니 대표님께서 정말 이 회사 사장님이신 거예요? 목소리에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상철이 이상하다는 듯 아내를 봤어요. 여보, 그게 무슨 질문이야? 당연히 대표님이시지. 아니 그게 저는 지영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제가 미래로지스 대표입니다. 30년 전에 설립했고요. 그런데 왜 어제 지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제 아파트에서 제가 택배를 배달하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지영이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상황을 정리해 줬어요. 어제 제가 대치동 아파트에 배송을 나갔었습니다. 우연히 지영 씨와 마주쳤고요. 상철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배송을 나가셨다고요? 네,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현장에 나갑니다. 직원들과 같은 일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대답에 상철이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도 공장에 자주 가려고 노력하는데 역시 현장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작업복을 입고 다닙니다. 정장보다 작업복이 더 편하고 익숙해요. 지영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어제 제 작업복 차림을 보고 저를 무시했었죠. 그리고 동창 모임 단톡방에 제 사진까지 올렸고요. 회의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계약 조건, 배송 일정, 품질 관리, 비상 대응 시스템 등 세세한 부분까지 논의했어요. 상철은 점점 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저도 이 계약이 양측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회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럼 정식 계약서는 일주일 내로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수정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상철이 일어나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영도 마지못해 일어났지만 여전히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저는 상철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좋은 파트너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야말로요.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공장 한번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현장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좋습니다. 일정 조율해서 연락드리죠. 회의실을 나서려는데 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실례지만 저희 아내와 아는 사이신가요? 저는 잠시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네,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래된 인연이시네요. 좋은 친구 사이시겠어요. 상철의 밝은 말에 지영이 움찔했습니다. 저는 미소만 지었어요. 굳이 과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예전 이야기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은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이런 식으로 지영과 다시 마주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제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라니. 운명은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했어요. 저를 무시하던 지영이 제 앞에서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말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직함과 지위로 판단하는구나. 택배기사복을 입으면 무시하고 정장을 입고 대표이사 명함을 내밀면 존중하는구나. 겉모습이 달라진다고 제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닌데 말이죠. 사장실에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높은 곳에, 누군가는 낮은 곳에,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소중한 존재들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란아, 나 지영이야.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전 저를 괴롭히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작고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영은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지영과의 통화를 끊은 후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굳이 과거를 들춰내야 할까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지영을 만났습니다. 오후 3시 평일 오후라 카페는 한산했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데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명품 가방 대신 평범한 검은색 가방을 들고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연하게 했더군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보였고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지영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얘기하고 싶다고 했잖아. 제가 먼저 입을 열자 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란아, 정말 미안해. 갑자기 무슨 사과야? 30년 전 일, 어제 일. 모든 게 다 미안해. 내가 정말 못됐어.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죠. 나는 항상 네가 부러웠어.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놀랐습니다. 부럽다고 그녀가 저를요? 무슨 소리야? 네가 나를? 그래. 너는 가난했지만 당당했어. 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부를 잘했고, 친구들에게 친절했고, 정은이처럼 좋은 남자애들이 너를 좋아했어. 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돈은 있었지만 늘 불안했어. 사람들이 내 집안 때문에 나랑 어울리는 건 아닐까? 진짜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돈을 좋아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항상 시달렸지.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날 괴롭힌 거야? 그게 이유야?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어. 알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너를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우월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나 봐. 정말 못된 짓이었어. 지영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했어요. 그녀의 사과가, 이 상황이 모든 게 다요. 지영아, 너 지금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야? 아니면 네 남편 사업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날카로운 질문에 지영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둘 다야. 솔직히 말하면 남편 일이 아니었으면 용기 내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미란아, 내가 후회한 건 진짜야. 특히 정훈이 일은 정말 미안해. 정훈이? 응. 내가 너희 둘이 가까워지는 걸 막았잖아. 정훈이가 너를 진짜 좋아했는데 말이야. 나는 그게 질투나서 너한테 그런 말을 했어. 너희가 어울리면 안 된다고. 지영의 고백에 제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화장실에서 지영이 했던 잔인한 말들이요. 그 후로 정훈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훈이는 서울대 법대를 갔어. 그리고 판사가 됐지. 지금은 서울고등법원에 있어. 진짜? 응. 5년 전에 우연히 법원에서 봤어. 업무 때문에 갔다가 말이야.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복도에서 판사복을 입은 정훈을 마주쳤을 때의 순간을요. 그때 정훈이가 나를 알아봤어. 그리고 물었지. 왜 갑자기 피했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뭐라고 대답했어? 사실대로 말했어. 네가 한 말을. 내 주제에 정훈이랑 어울리면 안 된다고 했다고.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정훈이가 말하더라. 그때 네가 믿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영이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진심으로요. 카페 안에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우는 것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30년 전이었다면 이 모습에 통쾌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저 씁쓸하고 안타까울 뿐이었죠. 한참 후 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란아, 우리 남편 회사 정말 위기야. 이번 물류 계약 못 잡으면 공장 문 닫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도와주길 바라는 거지? 아니야.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대로 해. 네가 우리 회사가 계약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하면 되고 아니면 안 하면 돼. 나는 그저 지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그저 뭐? 그저 내게 용서받고 싶어. 사업이랑 상관없이.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계산이나 거짓이 아닌 정말로 후회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각자의 인생을, 각자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지영아, 나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응? 30년 동안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는 대학에 못 갔어.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비가 필요했거든. 그래서 택배 회사에 취직했지. 오토바이 배달부로. 지영이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손은 트고 얼굴은 그을리고 온몸이 아팠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나한테는 증명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 무엇을? 가난하다고 해서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학벌이 없다고 해서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육체 노동을 한다고 해서 존중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25살 때 작은 택배 대리점을 인수했어. 대출 받아서. 그리고 직접 배달하고 직원 뽑고 영업하고 밤새 일하며 키웠지. 어머니는 30살에 돌아가셨고 나는 32살에 지금 남편을 만났어. 남편분은 어떤 분이셔? 영호는 트럭 운전기사였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지. 우리는 똑같이 가난했고 똑같이 열심히 일했어. 그리고 함께 회사를 키웠지. 지영이 감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IMF 때는 정말 망할 뻔했어.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지경이었지. 하지만 직원들이 함께 버텨줬어. 월급을 반납하고 휴일도 반납하고 나랑 같이 뛰어줬지. 그래서 지금까지? 응. 20년을 더 버티고 키워서 지금의 미래로지스가 됐어. 업계 3위 물류회사. 저는 지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성공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냥 포기하지 않은 사람일 뿐이야. 아직도 현장에서 땀 흘리고 직원들이랑 밥 먹고 무거운 짐 나르는 사람이야. 그게 더 대단한 거야, 미란아. 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변하지 않았어. 가난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똑같이 당당하고 똑같이 열심히 살잖아. 나는 돈이 있을 때는 거만했고 돈이 위태로워지니까 초라해졌어. 네가 부러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러워할 것 없어. 나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부족한 점 많은 사람이야.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그 침묵 속에 흘렀어요. 미움도 후회도 그리움도 모든 게 다 섞여서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란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미 마음 먹고 있었거든요. 응, 용서해 줄게. 지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 택배기사든 청소부든 누구든 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그거 약속할 수 있어?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 진심으로 약속해.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지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손을 맞잡은 순간이었죠. 카페를 나서며 지영이 말했습니다. 미란아, 사업 얘기는 네 판단에 맡길게. 우리 관계랑 상관없이 결정해줘. 알았어. 공정하게 검토할게. 우리는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30년 전에 그 무거운 짐을 조금은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저는 회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하지만 증오를 품고 사는 것보다는 낫구나. 지영과의 화해 이후 저는 박상철 대표 회사와의 계약을 검토했습니다. 임원회의를 소집했고 영업팀과 재무팀의 분석 자료를 꼼꼼히 살폈어요. 물동량, 수익성, 리스크 요인 등을 따져봤죠.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나쁘지 않은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사장님, 이 회사 재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재무이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고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래처가 삼성과 LG라고는 하지만 경쟁사에 밀려서 물량이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운영본부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이전 물류회사가 계약을 해지한 이유도 문제입니다. 단순히 단가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아마 대금 지급에도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영업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이 계약은 리스크가 큽니다. 자칫하면 미수금이 쌓일 수 있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임원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위험한 계약이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제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장님, 설마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결정하시는 건? 아닙니다. 저는 임원들을 둘러봤습니다. 30년 전 우리 회사도 그랬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았고 신용도가 낮았고 아무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았죠. 하지만 한 분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어요. 처음으로 큰 계약을 따낸 날이요. 그분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숫자만 보지 말고 사람을 보라고. 간절한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은혜를 갚으려 합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그건? 물론 무조건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철저한 조건을 달겠습니다. 대금 지급 기한 준수, 월별 실적 검토, 3개월 단위 재계약 조항까지요. 하지만 기회는 주겠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최종 결정권은 제게 있었죠. 며칠 후 박상철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대표님,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안도의 한숨이 들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꼭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회사를 지켜야 하니까요. 네, 무슨 조건이든 지키겠습니다. 계약은 체결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2달 후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장님, 박상철 대표 회사에서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무이사가 급하게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얼마나 지연됐죠? 이번 달 대금 2천만 원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일주일이나 지났어요. 연락은 해봤습니까? 네. 계속 전화드리는데 담당자가 계속 미룹니다. 다음 주에 입금하겠다. 다다음 주에 입금하겠다. 저는 직접 박상철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그가 받았어요. 아, 정 대표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박 대표님,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사정이 좀 삼성 쪽에서 납품 대금 지급이 늦어져서요.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입니다. 지켜주셔야죠.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꼭 입금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가 되어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문제가 반복됐어요. 미수금은 점점 쌓여갔습니다. 2천만 원, 4천만 원, 6천만 원. 임원회의는 긴급하게 소집됐습니다.
사장님, 즉시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운영본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경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 회사는 위험하다고요. 재무이사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회사까지 타격을 입습니다.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만 더 기다려보죠. 제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사장님, 제 책임입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상철 대표 회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공장이었어요. 생각보다 규모는 컸지만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웠고 공장 가동률도 떨어져 보였죠. 사무실로 안내됐습니다. 박상철 대표가 저를 맞았는데 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2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살이 빠졌고 얼굴은 수척했고 눈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삼성 쪽 물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경쟁사가 더 싼 가격을 제시해서, 그리고 LG도 신규 공급업체를 찾고 있다고 하더군요. 박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도 못 갚고 있습니다. 직원 월급도 이번 달은 절반만 줬어요. 공장을 돌릴 원자재 살 돈도 없습니다. 그는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저는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멈춰선 기계들, 쌓여있는 재고, 불안한 표정의 직원들. 30년 전 제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직원이 몇 명입니까? 80명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박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대표님, 제발 일주일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어떻게든 돈을 구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박 대표님, 제게 회사 장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공장에 남아 모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매출 장부, 거래처 현황, 부채 내역 직원 명단까지요. 재무이사에게 전화해서 함께 분석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죠. 박상철 대표 회사 정말 위험해. 하지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큰 리스크를 져야 해. 자칫하면 우리 회사까지 흔들릴 수 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결정을 믿어. 30년 동안 당신의 판단을 믿어왔잖아.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지영이었습니다. 미란아, 그녀의 목소리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어젯밤에 안 들어왔어. 회사에서 밤을 샜나 봐. 아침에 전화했더니 목소리가 죽은 사람 목소리 같았어. 지영아, 미란아, 나 이제 어떡하지? 집도 담보로 잡혀 있고 아이들 학비도 못 낼 것 같아. 우리 공장이 문 닫으면. 지영이 울먹였습니다. 미란아, 네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제발, 제발 도와줘. 무릎 꿇을게. 뭐든 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임원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모두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운영본부장이 말했습니다. 계약 해지하고 미수금 회수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더 늦으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저쪽 회사는?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직원 300명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재무이사의 말도 맞았습니다. 저는 제 직원들을 지킬 책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박상철 대표의 얼굴이, 공장 직원들의 불안한 눈빛이, 그리고 지영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의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30년 전 누군가 제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빚에 쫓겨 무너졌을까요? 하지만 지금 제 선택은 300명 직원들의 미래와도 연결돼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의를 내일로 연기하겠습니다. 하루만 더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임원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물러갔습니다.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저는 책상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이번엔 제가 무릎을 꿇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지 정답을 알려달라고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에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옆에서 자던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당신은 항상 옳은 선택을 해왔어. 이번에도 그럴 거야.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도저히 알 수 없었어요. 오전 9시에 임원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밤새 고민한 흔적이 제 얼굴에도 역력했을 겁니다. 다크서클이 짙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저는 자리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박상철 대표 회사의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임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재무이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회사는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부채는 많고 거래처는 줄고 현금 흐름은 막혔습니다. 재무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운영본부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사장님, 그건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박상철 대표 회사의 구조조정에 참여하겠습니다. 영업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그게 무슨... 우리가 단순히 물류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경영 개선에도 관여하겠다는 겁니다. 영업 전략, 원가 절감, 거래처 다각화까지요. 재무이사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우리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우리는 물류회사지 컨설팅 회사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살려야 우리 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가 어젯밤 분석한 결과입니다. 박상철 대표 회사는 기술력은 있습니다. 문제는 영업과 자금 관리였어요. 이 두 가지만 개선하면 충분히 회생 가능합니다. 그래도 리스크는 제가 집니다. 제 말에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수금 6천만 원, 제 개인 자산으로 보존하겠습니다. 회사 돈은 한 푼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우리 집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3개월 안에 박상철 대표 회사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제가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회의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장님, 그건 너무... 이것이 제 결정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임원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박상철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대표님, 지금 바로 만나야 합니다. 공장으로 가겠습니다. 1시간 후 공장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박상철은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 표정을 보고는 긴장한 듯했죠. 대표님, 앉으세요.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당신 회사를 분석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상황이 최악입니다. 박상철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즉시 계약 해지입니다. 무슨 조건이든 따르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첫째, 원가 절감입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이것들부터 정리하세요. 둘째, 거래처 다각화입니다. 삼성과 LG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중소전자업체 몇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셋째, 직원 구조 조정입니다. 박상철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해고가 아닙니다. 업무 재배치입니다. 현재 인력 배치가 비효율적이에요. 영업팀을 강화하고 생산팀을 재편하면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재고 관리 방법, 대금 회수 전략, 은행 대출 재협상 방법까지요. 박상철은 눈물을 글썽이며 들었습니다. 대표님,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30년 전 누군가 저에게도 이렇게 해줬습니다. 숫자만 보지 말고 사람을 보라고, 간절한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라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일할 시간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에 3번씩 박상철 대표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오전에는 제 회사 일을 하고 오후에는 그들의 회생을 도왔어요. 영업 전략 회의에 참석하고 거래처를 직접 소개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두 회사의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고됐어요.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오는 날이 많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거래처가 확보됐고 불필요한 비용이 줄었고 직원들의 사기도 올랐습니다. 2달째 박상철 대표회사는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영업이익이 플러스입니다. 박상철이 전화로 기쁨에 찬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달째 미수금이 모두 회수됐습니다. 재무이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사장님, 박상철 대표 회사에서 밀린 대금을 모두 입금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우려는 정당했어요. 다만 우리가 조금 더 노력했을 뿐이죠. 그날 저녁 박상철과 지영 부부가 저희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이 붓도록 운 것 같았어요. 제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박상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 대표님 일어나세요. 아닙니다. 꼭 이렇게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지영도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았을 거야. 일어나요, 둘 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 대표님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는 방향만 제시했을 뿐이에요. 아닙니다. 대표님께서 저희에게 다시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박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감사하다고 합니다. 자기들 일자리를 지켜주셔서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80명의 가장들이 계속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됐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네, 꼭 그러겠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누군가의 희망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 저녁 준비해놨어. 들어와. 곧 갈게. 고마워. 전화를 끊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고, 가치 있는 선택을 했다고 믿었어요.
30년 전 제게 기회를 준 그분께 이제야 은혜를 갚은 것 같았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그 기회를 전함으로써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다시 택배 기사복을 입고 배송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현장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지난 몇 달간 박상철 대표 회사를 돕느라 현장 배송을 거의 못했거든요. 트럭을 몰고 익숙한 대치동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6개월 전 한지영과 마주쳤던 바로 그곳이었죠. 새벽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수레에 택배를 싣고 동입구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미란아. 돌아보니 한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운동복 차림이었는데 예전의 화려한 명품 옷 대신 수수한 면 소재였어요. 화장도 거의 하지 않은 맨 얼굴이었죠. 지영아, 이른 아침에 웬일이야? 요즘 새벽 운동하거든. 건강도 챙기고 마음도 정리하려고. 지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미소였어요. 진심이 담긴 밝은 미소였죠. 미란아, 내가 도와줄게 택배 옮기는 거.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하고 싶어. 너한테 배웠잖아. 노동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지영이 수레를 같이 밀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미란아, 요즘 우리 남편 완전히 달라졌어. 매일 새벽에 공장 가서 직원들이랑 같이 일해. 전에는 사무실에만 앉아 있었는데 말이야. 박 대표님이 깨달은 거지. 현장이 중요하다는 걸. 응, 너한테 배운 거야. 그리고 나도 달라졌어. 지영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나 요즘 복지관에서 봉사활동해. 어르신들 식사 배식하고 청소 돕고 그래. 정말. 응, 처음엔 부끄러웠어. 아는 사람 만날까봐. 근데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 사람들이 고맙다고 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 저는 지영의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거치애가 아니라 정말 달라진 거였죠. 배송을 마치고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미란아, 고마워. 정말로. 뭐가?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30년 전 일을 용서해줘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살려줘서.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네가 성공했다고 해서 너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야. 진짜로 뉘우쳤어. 그리고 배웠어.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는 걸. 알아. 이제 알아. 저는 지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영아, 우리 이제 진짜 친구하자. 응, 진짜 친구. 우리는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진정한 친구가 된 것 같았어요. 회사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었을까요? 지영과의 재회, 박상철 대표와의 만남, 그리고 그들을 돕게 된 일까지요.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30년 전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30년 전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요. 오후에는 회사에서 전체 직원회의가 있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정기회의였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손님이 있었어요. 박상철 대표와 그의 직원 대표 2명이 초대받아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러 왔습니다. 박상철이 300명의 직원 앞에서 말했습니다. 6개월 전 저희 회사는 문을 닫을 위기였습니다. 80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뻔했죠. 하지만 정밀한 대표님과 미래로지스가 저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표님은 단순히 물류 서비스만 제공한 게 아닙니다.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고 때로는 엄하게 질책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살아났습니다. 박상철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함께 온 직원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래로지스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따뜻한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죠. 저는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박 대표님, 고맙다는 말씀은 제가 더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회사가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잇는 곳이라는 거요. 저는 직원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제가 오토바이 한 대로 시작할 때를 기억하시나요?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미란 씨, 사업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 박 대표님 회사를 도운 건 그 은혜를 갚는 일이었습니다. 30년 전 제게 기회를 준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단순히 수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뜨겁고 오래 지속되는 박수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질 무렵의 서울은 아름다웠습니다. 노을이 빌딩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난한 택배 배달원에서 물류회사 대표가 되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울고 웃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택배 기사복을 입고 여전히 현장에서 일하고 여전히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수였어요.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어요? 엄마가 김치찌개 끓여줄까? 우와, 좋아요. 빨리 와요. 전화를 끊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런 거였어요. 사랑하는 가족, 믿을 수 있는 동료, 그리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요. 짐을 챙기는데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25살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오토바이 옆에서 헬멧을 들고 웃고 있는 제 모습이었죠. 그때의 저는 가난했지만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성공했지만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미란아, 잘했어. 정말 잘 살았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불을 껐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신호등에서 멈춰섰을 때 옆 차선에 오토바이가 지나갔습니다. 젊은 배달원이었어요. 제가 30년 전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달리고 있었죠. 저는 창문을 내리고 그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도 깜짝 놀라며 손을 흔들어 줬어요. 파이팅 하고 속으로 응원했습니다. 당신도 언젠가 꿈을 이룰 거라고 포기하지 말라고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김치찌개 냄새가 났어요. 남편이 먼저 끓이기 시작한 모양이었죠. 여보, 왔어? 응, 다녀왔어. 오늘 좋은 일 있었어? 표정이 정말 밝은데. 응, 좋은 일 많았어. 저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30년을 함께 달려온 동반자였어요. 여보, 고마워. 항상 내 편이 되어줘서. 당연하지. 우리 팀이잖아.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남편, 딸, 그리고 저.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엄마, 나 엄마처럼 되고 싶어. 딸 지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응, 갑자기 왜? 엄마는 정말 멋있어. 성공했는데도 겸손하고 돈이 많은데도 현장에서 일하고 남을 도와주기도 하잖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수야, 엄마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야. 너도 네 방식대로 열심히 살면 돼. 응. 나도 엄마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할 거야.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제 삶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택배를 배달하고 옛 친구를 만나고 직원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55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은 진정한 성공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에 있다는 것이다. 나는 오늘도 택배 기사복을 입었고 내일도 입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이 선택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떤 배움을 얻을까? 나이 55세,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할 일이 많고 나눌 것이 많은 사람.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요.